1909년 이전에 작곡된 거다. 이제 협주곡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바이올린 협주곡 오프스 61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그러니까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첼로를 위한 삼중주 협주곡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일단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을 되게 잘 썼어요. 왜냐면 본인이 굉장히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그런데 보면은 개수가 아주 많진 않죠. 그죠?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면은 새로 개발된 두 번째 앱은 넓은 음역과 큰 음량의 피아노에 큰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그런 악기의 장점을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성적인 그런 작품인데,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음량 변화라든지 페달 사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이고, 사실 제일 유명한 건 5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황제 협주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협주곡인데, 이 보면 피아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마치 피아노 소나타랑 교향곡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카덴자는 우리가 협주곡을 보면 자고로 이제 카덴자는 어디에 와요? 곡에 뒷부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재연보의 마감 직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거의 카덴자 한참 이제 독주자가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곡이 끝날라나 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곡은 어떻다는 거예요? 1악장에 보면 카덴자가 어디 온대요? 맨 앞에 기교제가 카덴자를 쫙 연주한 다음에 먼저 근황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덴자가 맨 앞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거기 보면 이제 악보들이 이제 짜투리 악보들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뭐 3번도 되게 유명한 곡이고요. 3번은 이제 처음에 약간 이런 이제 기교적인 이런 패세지가 먼저 붙어 있고, 피아노 이제 독주가 시작할 때 이렇게 가는 게 3번. 얘도 되게 유명한 거라서 이제 제가 앞에 그 짜투리 악보를 가져왔고, 근데 사실 더 유명한 건 뭐 당연히 5번이죠. 저 황제. 그래서 얘는 이제 1악장에 이제 1주제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멜로디가 가는 거고, 4박장도 되게 유명한 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4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짜투리 악보도 반호라는 뜻에서 걔를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를 계속 넘어가 보면 바이올린 협주곡이 이제 있잖아요. 오프스 61. 얘를 보면 바이올린 협주곡은 독주악기 활용해서 전통적인 면을 보이나 음악의 전개가 매우 치밀한 곡이다. 거기 악보를 보면 이제 처음에 얘가 사실 이렇게 하고서 거기 이제 악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티파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아노 리덕션 악보지 피아노가 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거기 보면 피아노, 물론 이제 그냥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그 리덕션 악보를 피아노 반주 선생님만 데려와가지고 처음 치는 경우 당연히 있지만, 이제 원래는 얘가 이제 관현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파니가 원래 빰빰빰빰 이렇게 처음에 네 박자의 단위박을 먼저 울려요. 그 다음에 멜로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에 계속 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박을 울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팀파니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흔해요? 아니죠.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드문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빰빰빰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딴딴딴딴,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실 다른 악기들도 이제 얘를 빰빰빰빰 이 모티브로 쓰거든요. 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봐두면 훨씬 악보를 구분할 때 훨씬 쉽겠죠. 벌써 얘가 딱 보이면 맞다, 팀파니가 저렇게 울리는 거 처음에 빰빰, 아 저게 이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지, 딱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팀파니가 빰빰빰빰 이제 먼저 울리고 나면 따라따라라라라라라, 여기서 보면 이제 오보에가 분다고 써있는데, 그래서 관악기가 먼저 이제 목관악기가 먼저 1주제를 이렇게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악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악보가 너무 기니까요. 걔를 이제 중략하고서 그 아래 있는 악보는 이제 바이올린이 나오는, 이제 바이올린 나오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딴딴딴딴 이렇게 해서 따다라라라 이렇게 살단은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악보를 같이 갖다 놨으니까 한번 이제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바이올린 협주곡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이랑 바이올린 협주곡이 유명한 거네요. 작품 수가 많지 않아요, 사실 베토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악들을 보면 일단 굉장히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들 있죠. 피아노 소나타들, 베토벤의 소나타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막 하나씩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베토벤 소나타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때때로 나와요. 때때로 여기저기에서 화성 문제 풀 때 또 나오고, 또 형식할 때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때때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 특징을 봐놓는 것이지, 우리가 1번 멜로디는 뭐고 2번 멜로디는 뭐고 3번 멜로디는 뭐고 이거를 외우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32개를 뭐 다 외울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곡이 나오면 그 곡을 왜 이제 그때 주는지, 그걸 이제 그때 외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막 하나씩 막 일부러 막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때때로 중간중간에 특히 화성데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 화성데이 들으시는 분들은, 또는 안 들으셔도 이제 이 악곡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베토벤 소나타를 생각해 보면,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화성법 할 때, 화성할 때 언제 줬는지 기억나요? 나폴리 화음할 때, 맞아요. 나폴리 육감이 되게 도드라지는 곡이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월광 소나타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주 얘기하는 곡이 빗장 소나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곡 있잖아요. 빗장 소나타 이제 2악장도 얘기하고. 얘가 이제 빗장 소나타 2악장인데 얘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일단 붓달림 할 때도 제가 예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혁신동 같은 거 할 때 론도 형식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조합절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그런 파트고, 그래서 이제 뭔가 예제로 자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빗장 소나타 3악장도 여러분들이 예제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거든요. 얘는 빗장 소나타인데 그 여러분들이 증욕함을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론도 형식 할 때 더 길게 악보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형식론 화성 이제 예제로서 많이 나오는 애고, 사실 1악장도 이제 예제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1악장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싫어하는 파트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파트인데 화성법책이 약보 앞에를 주질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기 뒤에를 주면서 임용동음 전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임용동음 전주 예제로 맨날 나오는 애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악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제로서 이제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익혀놓는 것이지, 걔가 뭐 8번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 가지 그 자체가 막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라고 할 때 뭐 형신논을 탈 때 또 얘기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출 문제에도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봐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주시탈 소나타, 뭔가 이렇게 제목에 붙은 애들 유명한 애들이에요. 이제 그런 애들, 이제 유명한 애들 제가 이제 예제로 분명히 얘기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 여기서 악보를 안 줬다는 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보면 이 열정사막장인데요. 이렇게 가는 악보는 지금 여기서 잘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악보인데 이거는 제가 언제 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제가 어쩔 때는 주기도 해요. 뒷부분이 나폴레옹이 딱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치는 지점이. 그래서 이제 그 예제로 주기도 하는데 사실 시작 부분은 제가 줄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준 거고, 제가 뭔가 피아노로 지금 쳤지만 악보는 없다. 그 나중에 준다는, 어디선가 딴데 악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번호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은 모차르트의 비교적 단순한 바이올린 파트에 비해서 뛰어난 기교를 발휘할 수 있는, 바이올린의 어떤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는 그런 곡들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올린 소나타들 유명한 애들이 있죠. 다 보험과 크로이처죠. 네, 보험. 그래서 보험은 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멜로디, 이것도 제가 화성법 예제로 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딱 요즘 듣기에 딱 그런 좋은, 그죠? 정말 봄스러운, 그죠? 이렇게 그런 거이고, 여기 보면 이제 거기 1악장 하고서 위악보 제가 친 거고요. 조금 길게 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 악보를 지금 여기 아랫단에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봄이나 크로이처처럼 이렇게 유명한 바이올린 소나타가 있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소나타에 상응하는 첼로 소나타도 썼다. 그 다음에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얘기가 나와요. 현악사중주는 그 실내악적인 사고를 종합한다. 초기 작품인 오프스 18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라든지 악장들 간의 유기성, 악장들 간의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중기 작품에 해당하는 라즈모프스키 사중주 같은 경우가 유명한 애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적인 현악 사중주지만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역동성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러시아의 민요 주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불규칙성이 자주 드러나고 불협화적인 그런 대담한 화성도 쓰고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후기 사중주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후기 사중주를 그 안에 따로 빼놨는데 20년대에 작곡된 5개 사중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실 이제 대푸가, 그로스푸가라고 같이 부르는 오프스 133이 또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이 후기 작품이라 이 말이죠. 후기 작품.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 후기 사중주들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좀 난해하고 독특한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난해하고 도전적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예컨대 이 14번 C샵 마이너가 있는데요. 이 뭐 오프스 131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보고서 이거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이 후기 현악사중주다 이렇게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설마 우리한테 뭐 132를 쓰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얘를 보고서 이거는 이제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를 보고서 이거 베토벤 거야, 베토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후기 현악사중주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보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얘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걔가 몇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저 지금 요기하고 있는 거 알죠? 현악사중주 요기요. 요 작품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전례 없는 7악장으로 되어 있다. 벌써 악장 구조가 그렇죠? 남달라요. 그런데 사실상 3악장이나 6악장 같은 경우는 다음 악장으로 도입하는 약간 짧은 서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걔네를 약간 다음 악장으로 넘기는 이렇게 도입부로 본다면 사실상 5악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 그런데 사실 132나 130 이런 애도 5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7악장이라는 게 뭐 너무 이상하지는 않은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1악장 악보를 보면은 제가 그냥 피아노로 쳐보면 처음에가 이렇게 퍼스트 바이올린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바이올린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뭘 해요? 모방을 하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파트만 모방을 하는 거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올라가 또 하고 나면 첼로가 또 줄줄이 모방이네 하나의 주제를. 얘가 왜냐면 푸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느린 푸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악장이 들었다는 거예요. 1악장이 이렇게 느린 푸가로 되어 있고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죠. 1악장이 이렇게 푸가로 되어 있는 건 이거 흔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고전시대의 현악 4중주다. 그러면 1악장은 보통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사실 대다수가.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린 푸가로 되어 있고 오히려 마지막 악장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인데요.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사실 푸가를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푸가의 전형적인 구성은 어떤 거냐면 주제를 한성부가 노래해요. 그러면 응답은 원래 5도 위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딸림조야. 그래서 5도 위에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그 5도 위에서 받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얘가 5도 위가 아니죠. 그치? 딸림조가 아니라 사실 버금 딸림조거든요. 버금 딸림조. 그죠? 현쌤 5도 아래인데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5도 아래. 그죠? 5도 아래는 그 4도 위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버금 딸림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푸가인데 푸가의 또 전형적인 진행도 아니라 이 말이죠. 좀 독특한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애. 요런 악보 보면 이거 베토벤이 훅이 하나 사중주다. 이제 이렇게 독특한 애다. 1악장 독특한 애지. 푸가로 돼 있는 애지. 이렇게 딱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나타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악 4중주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 아래 있는 악보 아래 있는 관악 8중주라든지 뭐 관악 6중주라든지 관악 5중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악 앙상블 작품들도 있다라는 거죠. 베토벤의 작품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심리학 작품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지금 베토벤의 작품이 그렇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작품이 많죠. 유명한 작품들이 중요한 작품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요 작품들 게롤트에서 말하는 작품들의 특징을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좀 다른 덩어리예요. 얘는 성악음악 이제 아예 다른 덩어리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제 한번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성악음악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파트예요. 좋아요. 그 이번 주에 저희 그 둘째 꼬맹이 그 공개 수업과 학부모 총회가 있었거든요. 학기 초에 원래 3월에 그런 거 하는 때잖아요. 그죠? 요즘에 딱 그런 거 하는 때예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 총회가 맨날 그 목요일 날 했어요. 다행히도 목요일 날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 수업이니까 사실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수업이어가지고 못 가 이제 맨날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어쨌든 수요일 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핑계가 없어요. 그래서 5학년이 되고 가야 되니 이제 그랬더니 저는 원래 학교에 자주 가지 말자 이게 이제 제 사실 그 방향이에요.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학부모고 상담할 때 이제 그때 인사도 드릴 겸 제가 이제 가는데 글쎄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뭐 썩 좋아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시면 그 이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생각해봐봐요, 그죠? 저나 서쌤이 이렇게 학부모 상담한다고 오면 어때요? 마냥 막 좋지만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로 이제 가이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관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막 선생님이랑 서쌤이 상담 오시면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뭐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뭐 왜?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도 이 감이 있으니까요, 그죠? 피곤한 여자들이 왔다 이렇게 약간 감이 이렇게 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만 이제 전 주로 가자 이게 이제 저의 기본 방향인데 근데 이제 학부모 초에서 꼭 가야 되냐 제가 물어봤더니 둘째 꼬맹이 와 당연히 와야지 거기다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5학년인데 뭐 거기다 그렇게까지 뭐 오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근데 또 수요일이니까 제가 안 가기가 그래서 제가 원래 수업 전날엔 잘 안 나간다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오후엔 잘 안 나가는데 그래 뭐 그러면 이제 엄마 갈게 이제 그러고서 갔어요. 근데 진짜 2명 빼고 다 오고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온다고 5학년인데 이렇게 많이 온다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요즘 엄마들은 관심이 많구나. 나만 안 가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약간 반성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가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 수업을 하시고서 이제
자기가 무슨 별인지 자기 장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음악 이론 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장점을 특기 같은 걸 소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구의 어떤 장점도 소개해주고 뭐 그런 건데, 또 이제 친구의 장점을 쓰는 활동지 같은 걸 하는 시간에 엄마들에게는 자녀들의 그 장점을 무슨 별인지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이런 보드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안 오면 사실 자기 것만 없잖아요, 그죠? 그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런 거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열심히 썼죠, 열심히. 너는 정말 스위트한 캔디별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열심히 이제 쓰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그 공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각자 아이들 자리에 앉으라고 학부모 총회해야 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자기 이름표가 이렇게 명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애들마다 색상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면에는 자기 이름이 있고, 보니까 뒷면에는 저는 이렇게 앉으니까 뒷면이 벌써 딱 보이는데 올해 다짐과 목표 이렇게 1, 2, 3번 애들마다 다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딱 봤는데 저희 부제 꼬맹이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1번 게임 실력 성장, 2번 순발력 향상, 3번 피부 관리, 이렇게 써요. 아니 무슨 페이커야, 무슨. 아니 자기가 왜 게임 실력을 향상하면서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나 정말 이해가, 약간 보는 순간 얘를 어쩌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애들 걸 슬쩍 봤죠. 딴 애들 걸 슬쩍 봤더니 딴 애들도 뭐 공부에 대한 얘기만 쓰진 않았어요. 딴 애들도. 그렇지만 딴 애들은 약간 뭐 책 많이 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 많이 크기 뭐 이런 거, 키 줄넘기 열심히 해서 뭐 키 10cm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설적인 거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얘 캐릭터를 알지만 얘가 뭐 특별히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이런 애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약간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물어봤죠. 그럼 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이게 또 되게 능청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공부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 사이사이에 내가 피부 관리도 하고 게임도 잘하겠다는 얘기죠. 왠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캐릭터긴 해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쓰라고 하면 그런 걸 쓸 생각조차 정말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얘는 좀 웃긴 캐릭터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그래 그냥 그래라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조금 잔소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초등학생들이니까 특히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고, 거기에 이제 뭐 뒤에 부분 만들어 붙인 거, 뭐 학급 문고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오랜만에 간 거였거든요. 학부모 총회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선생님이 되시면 그 학부모 총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리드하는 입장이 되실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떼거지로 오니까 지금 2명 빼고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학급 소개도 하고 이렇게 주의사항도 얘기하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행사구만.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학부모이기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저희 아이가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오후에, 그게 어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 그렇게 썼더라. 제가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 딴 얘기 길어져서 안 되겠다. 그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성화경을 좀 하다가 자 보면 오페라를 보시면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오페라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크 오페라 한참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금 끊었다 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에 했던 그 바로크 오페라가 이제 17세기, 18세기 해가지고 계속 좀 이어지고 머릿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근데 보면은 일단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페라 세리아의 퇴조부터 나와요. 즉 오페라 세리아가 뭐냐면 제가 보충자료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나 뭐 전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윤리적 내용 같은 거 많고 뭐 영웅이나 운명 이런 거 이런 얘기 많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막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상류층의 후원과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가 너무 구분되는데 특히 기교적인 아리아가 각광을 받고 레치타티보는 사실상 그냥 조금 등한시되는 이 자꾸 이렇게 됐고, 이제 사람들이 아리아만 아리아 너무 좋다 막 치고 그 장면 끝나고 뚝 끊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오페라 세리아가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중엽에 이제 오페라 세리아가 일단 두 유명한 딱 대본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노와 메타스타지오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대본가에서 주도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제가 드라마에 약간 김은희와 김은숙 같은 그런 그 존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딱 유명한 딱 대본가가 있잖아요. 막 회당 뭐 1억씩 받는다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당시에 딱 유명한 이렇게 제노와 메타스타지오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고착성, 너무 내용이 고착돼 있고 하는 전개되는 게 뻔해 막 이래요. 사람들이 막 너무 재미가 없고 이건 너무 맨날 마리아만 강조하고 막 이러면서 점차 얘가 쇠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점차 쇠퇴하는 준비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지나치게 오페라 세리아가 아리아 중심으로 구성이 되니까 극적인 전개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레치타티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치타티보 세코 말고 그 오케스트라로 반주하는 걸 뭐라 그래요? 레치타티보 그쵸, 아콤파냐토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를 많이 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치타티보의 음악적 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왜냐하면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는 이제 좀 더 음악적이고 성악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살렸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스러운 그런 레치타티보를 아리오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저기 어디 한지 찾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창과 합창이 보다 유기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리아만 강조하면 아리아만 하고 뚝 끊기니까. 그러니까 레치타티보도 좀 더 강화시키고 중창과 합창도 좀 더 살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곡가들이 슬슬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주제가 누구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글룩과 모차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작곡가가 이제 오페라 세리아를 이 퇴조되어 가던 말하자면 오페라 세리아를 이제 다시 잘 쓰면서 이렇게 살려내는 이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룩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거를 글룩의 오페라 개혁 이런 걸 이제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글룩이 나는 오페라 개혁을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글룩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음악사적으로 오페라 개혁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세리아의 음악적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글룩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거기 보면 어떻게 했대요. 일단 극적 줄거리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그걸 살린다 이 말이죠. 너무 아리아만 막 강조되고 그게 뚝 끊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하지 말고 극적 줄거리를 더 강화시킨다. 그리고 오페라 서곡을 작품과 연계해서 작곡을 하고 서곡을 그 다음에 아리아를 줄이고 합창과 중창을 더 강화하고 이런 거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오르페와 에우리디체라든지 알체스테라든지 그죠? 이제 이런 작품들을 줄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 사실 이미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게 지금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얘기가 뭔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오르페오라는 그런 오페라를 제가 그 신화에 기반한 오페라를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스토리는 당연히 같은 신화에 근거한 같은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오의 와이프가 에우리디체인 거 여러분이 알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에우리디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페오가 되게 슬픔에 잠긴 그런 라멘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그 몬테베르디의 그런 이제 오르페오 라멘트 같은 게 이제 이쯤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글룩이 지금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 지금 오르페오가 부르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노래인데 보면 노래가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아리아인데 어때요? 화려해요 막? 안 그렇죠. 상당히 이거는 되게 깔끔하고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는 감정 표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바로크 아리아 막 화려한 막 그런 아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절제된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기교를 하는 그런 아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보충절에 보면 이제 글로게 오페라 특징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네모의 박스에 1, 2, 3, 4로 이거 같은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고 사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세하게 물어봤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는 이전 시대의 도식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전 어법으로 새롭게 각색을 했다. 그쵸? 뭐 모차르트가 도식적 구조를 따를 캐릭터도 아니죠, 뭐 사실 그죠? 모차르트는 극적 줄거리에 의한 음악적 흐름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작품 전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오페라 세리아 알아야 되겠죠? 폰테온 미트리다테라든지 이도메네오 크레타의 왕이라든지 티토의 자비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 뭐 오페라 세리아도 유명하죠. 유명한데 더 유명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페라 세리아도 잘 썼는데 사실상 모차르트는 진짜 오페라 부파를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오페라 부파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바로 그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막 막강극하면서 오페라 부파를 계속 배우고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전 시대의 희극적인 오페라는 오페라 부파라는 용어로 지칭이 되는데 사실 희극적인 요소는 이미 우리가 막강극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르멘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막강극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오페라 세리아의 막과 막 사이에 그러니까 막간인 거죠. 막과 막 사이에 공연을 하는 그런 이제 짧은 그런 희극적인 그런 거였고 이 막강극 중에 정말 인기 있는 바로 그 말에 진짜 인기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기억나요? 그렇죠. 만일이 된 하녀. 그렇죠.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베네치아의 막강극 제가 여기 아래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놨는데 보면 이제 막과 막 사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연주회 가면은 이렇게 막 그 전방은 있고 후반 있고 인터미션 되면은 우리 좀 우리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왔니? 막 인사도 하고 그죠? 이제 재빠르게 막 커피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사이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막 사이에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 보통 2명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제 희극적인 이런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일의 한영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얘가 재밌으니까 너무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막 다 막 그거 보러 가고 막 이제 그런 인터넷쇼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막강극이라는 요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요소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아예 공연 형태가 되고 더 규모가 그 막간것보다 약간 커지고하면서 우리가 걔네가 이제 그런 희극적인 오페라를 오페라 부파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오페라 부파는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고전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주변적인 장르가 아니었고 작곡가들은 음악적인 면을 더욱 강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페라 부파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내용은 좀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그죠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아리아는 보다 자연스럽고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오페라 부파는 그 다음 아이프는 음악으로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레시타티브와 아리아의 도식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레시타티브도 되게 리얼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도 막 너무 막 기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막 완전히 탁탁 구분되고 막 탁탁 단절되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악 부분은 또 노래와도 잘 연결돼요. 그래서 선율의 단편을 반복하기도 하고 뭔가 상황 묘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레치타티보 아리아 기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작품이 오페라 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세기 중엽부터 나름의 위상을 확보한 이런 오페라 부파가 베네치아의 갈루피라든지 나폴리의 피치니라든지 지금 작곡가 이름들 얘기하는 거예요. 파에지알라든지 그죠 이런 작곡가들에 의해서 발전을 거듭해서 근데 우리한테 막 결혼소에서 악보를 주고 그러진 않아요. 이런 작곡가들이 이제 오페라 부파를 잘 썼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름은 알아야 돼요. 갈루피가 누구야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갈루피 맞다 피치니 오페라 부파 얘기할 때 나왔던 작곡가들 이렇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비엔나의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로 이어진다. 그럼 이제 모차르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차르트. 자,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하면서 이제 이 오페라 부파를 정말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작곡가가 바로 모차르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를 보면 오페라 세리아에 뒤지지 않는 음악적인 그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굉장히 흥미롭고 따임새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 뭐가 있어요?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코지판투테 다 너무 유명한 작품들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아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고 여러분들 이제 연도를 보시면 80년대 뒤쪽 그 다음에 9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차르트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요? 모차르트는 생애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짤집으로 붙잡혀있던 그런 시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콜라드 주교 밑에서 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사표를 내고 비엔나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딱 어떤 직장을 구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가서 이제 거기서 작품들 쓰고 막 이제 연주하고 말면서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게 91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비엔나에 와서 근데 길게 활동은 못했다. 너무 세상을 빨리 떠나가지고 한 10년간 활동했어요. 그랬잖아요. 10년간. 그러니까 81년부터 91년까지. 이때가 비엔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도를 봐봐요. 이게 다 어디서 쓴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짤즈부르크에서는 이렇게 막 오페라 쓰게 막 해주지도 않고 공연을 어서 해요. 짤즈부르크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엔나에 와서 자기가 마음껏 쓰고 싶은 그런 이제 오페라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보면 이제 80년대 후반 이제 이런 작품들, 90년 작품 이제 이런 작품들이에요. 자 뒤에를 보시면 이 사실은 이런 악곡들이요. 또 기출문제도 있고 뭐 교과서에도 짜투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얘를 어떻게 해요? 언젠가 한 번은 외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죠? 지금 외워놓죠 뭐. 이번 주에 얘를 모아서 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얘가 제가 다 막 다른 데서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 서곡 악보하고 악보의 생김새가 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건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고 그죠? 다른 개론서고 이거 또 다른 개론서고 이런 식으로 다른 개론서들에 있는 거 말하지만 있는 애들은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피가로 악곡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그냥 나 이번 주에 외워버리죠 뭐. 그죠? 얘를 참 말은 참 희원쌤 쉽게 한다. 속으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차피 한번 외워야 돼요. 어차피 알겠죠? 자, 피가로의 결혼 주요 곡들 보면 일단 서곡.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서곡이에요. 알겠죠? 자, 피가로 서곡. 자, 그 다음에 1막에 나오는 이게 지금 더 이상 날지 못하리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1막에 나오는 곡이고 그 다음에 2막에 나오는 좀 이렇게 느린 곡이 있어요. 곡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가네. 그렇죠? 자, 요 곡도 피가로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유명한 곡 흔히 편지 이중창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실 포근한 하늘바람 이건데요. 일명 편지 이중창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쳐보면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 한 조금 더 느리게 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편지 이중창이라고 불리는 거는 지금 두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잔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작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는 장면인 거예요. 편지를 쓰는 장면.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여기는 한글 가사가 안 써 있는데 이제 불러요라고 보통 이제 얘가 따라라는 음이 세 개 나오니까 불러요 이제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부르라는 것이냐, 뭘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편지 내용을 불러달라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불러줘 이런 거예요. 내용을 불러줘. 그러니까 자 이제 편지 내용을 불러주는 거죠. 누가? 백작 부인이 그죠? 당연히 백작 부인이 받아쓰겠어요. 아니면 그죠? 그 한유가 받아쓰겠 당연히 백작 부인이 내용을 불러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잔나가 받아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계급을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래서 포근한 산들바람 이제 그러면 이제 수잔나가 포근한 산들바람 이제 내용을 이제 받아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 편지 이중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을 안다면 이 내용을 안다면 이 문제가 기출에 나왔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수잔나고 누가 백작 부인인지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바꿔 쓴 거겠죠. 그렇죠? 그 두 명인데도 많이 바꿨었어요. 왜냐면 누가 내용을 불러주는 사람인지 누가 받아쓰는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면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애들은 그 맥락을 좀 알고 있으면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유명한 애들은 교과서에 실릴 때 그냥 실려 있지 않고요. 보기 되게 자그마한 글씨로 교과서에 항상 어떤 이제 오페라 이런 뮤지컬에 이런 곡들이 실릴 때는 그 학생들이 전체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장면인지 보면 되게 깨알 같은 거 주면 초초초 이것은 어느 장면에 머리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반드시 걔를 읽어야 돼요. 알겠죠? 걔를 곡만 보는 게 아니라 걔를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봤으면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 언제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인지 디즈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딘가에 잘 올라온 거예요. 원래 없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니까 사실 저는 몇 번 봤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쇼생크 탈출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또 바쁜데 막 제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알죠? 막 15분 보고 또 일하고 또 15분 보고 말하면서 쪼개가지고 막 보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를 또 봤어요. 다시.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봐도. 그런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억울하게 갇힌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죄수들과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친해져요. 다른 친구들과.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의 그 능력을 인정받게 돼요. 원래 뭐 회계사였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부 같은 것도 잘 적고 세금 정리 같은 것도 잘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교도소장이랑 간수장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게 돼서 약간 이렇게 열애로 자꾸 일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이제 혼자 뭐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자기가 그 문을 잠궈버려요. 문을 잠궈버리고 그 문을 못 들어오게 간수장이랑 사람들 못 들어오게 잠궈버리고 거기에 있는 LP판으로 이게 이제 옛날 거니까 LP판으로 어떤 음악을 모차르트라고 써있는 걸 틀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교도소에 밖에서 작업하고 있던 전체 교도소 사람들한테 이 오페라가 되게 크게 울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요 곡이에요. 요 곡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죠. 죄수들이 이제 거기에 갇혀서 일을 하다가 이런 거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게 모차르트의 피가로 결혼에 나오는 편지인사인 걸 몰랐죠. 이 죄수들은. 그렇지만 다 같이 넋을 놓고 들어요. 그 곡을 이렇게 들어요. 다 같이 들으면서 이제 그 다른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게 정확한 제가 억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면 아름다운 거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요 곡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 곡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 곡은 뭐 너무 유명하고 그런 거여서 그 전까지는 막 별 감흥이 없이 사실은 듣다가 사실 이제 그 장면 때문에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너무 유명한 장면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편지 이중창 쇼생크 이런 식으로 쳐보면 금방 알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장면이 어떤 건지. 그런데 교과서에도 항상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피가로 얘기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봐놓고 자 넘어가요. 자 오페라 코미크. 자 보면 바로크 시대부터 형성된 서정 비극과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 비극을 보는 순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프랑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서정 비극과 오페라 발레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바로크 오페라 얘기를 좀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프랑스에서는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18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역시 어떤 희극적인 그런 오페라가 발전하냐면 네, 그게 바로 오페라 코미크라는 거예요. 코미크. 그래서 오페라 코미크는 두 번째 하이픈 보시면 말로 하는 대화가 있대요. 약간 이렇게 연극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사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대화와 그리고 노래들은 짧고 단순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어려운 막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페라 코미크는 계몽의 정신을 반영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이해되는 이런 노래들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비는 한효 여러분이 알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인터넷 걔가 이제 나중에 독립적인 공연 형태가 돼가지고 막간에만 공연한 게 아니라 유럽 순회 공연도 다녔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파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파리에 와가지고 이제 많이 비는 한효를 막 공연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너무 재밌잖아. 세상에 이런 오페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 코미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50년대에 많이 비는 한여가 파리에서 촉발시킨 부폭 논쟁은 이러잖아요. 부폭 논쟁은 오페라 코미크 발전에 도화선이 됐다. 이 부폭 논쟁이 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그 박스 안에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50년대에 이탈리아 극단이 파리에 와가지고 마니베네 한여를 공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하진 않았겠죠. 뭐 당연히 1년에 다른 희극 오페라들도 공연을 했겠죠. 근데 이제 파리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파리 사람들은 맨날 이제 그 프랑스 스타일의 프랑스 오페라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웬걸 너무 재밌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오페라 너무 좋잖아. 나 이탈리아 오페라 진짜 사랑해. 아 우리 건 왜 이렇게 막 고리타분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말이야. 우리의 전통적인 프랑스 오페라가 최고지. 이렇게 하는 약간 이탈리아파와 프랑스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쟁, 부폭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논쟁의 주역인 철학자 루소는 이 루소가 되게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눈으로 쭉 보면 루소는 보니까 이탈리아 판 것 같아요, 프랑스 판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탈리아를 옹호하는 파죠. 왜냐하면 이탈리아 인터넷으로 본받아 자기가 직접 대본과 음악을 썼대요. 얼마나 좋아, 마음에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식의 이런 오페라들 너무 좋잖아. 이렇게 하는 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본과 음악을 직접 써서 마을의 점쟁이, 그죠? 이런 작품도 썼대요. 아, 그러니까 루소가 철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네. 음악적인 소양도 상당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음악가이기도 한 거네요, 루소가. 그러면서 이제 루소가 그 아래 프랑스 음악에 대한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프랑스에는 음악이 없으며 어떤 음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랑스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래 이럴 거죠. 아니 프랑스에는 음악이 없다니 우리 얼마나 훌륭한 프랑스 오페라들도 있고 한데 지금 뭐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제 화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식의 프랑스 서정비극의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라모, 그죠? 릴리를 계승하는 사람이 라모잖아요. 우리 바로크 오페라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얼마나 훌륭한 라모 선생님의 훌륭한 프랑스 오페라가 있는데 프랑스 오페라를 공격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막 화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순히 꼭 라모가 싫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그 절대 왕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프랑스 음악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프랑스의 그런 왕권, 절대 왕정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어떤 비판 같은 것도 사실 섞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루소가 거기 써 있잖아요. 부폰 논쟁을 통해서 사실 당시에 정치,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 거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루소가 쓴 작품인 마을의 점쟁이 있잖아요. 마을의 점쟁이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보면 곡이 이렇게 개론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곡도 보면 단순해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멜로디 아주 단순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실려 있길래 제가 거기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부폭 논쟁이라는 거고 이런 부폭 논쟁은 프랑스에서도 이런 희극 오페라, 그러니까 즉 오페라 코미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페라 코미크 분야의 대표 주자가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 작곡가가, 그죠? 그 작곡가가 누구래요?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아래 내려와야 되는데 그레틀이래요. 그레틀이. 그래서 사자왕 리처드가 제일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사자왕 리처드. 그래서 이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발생한 구출 오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구해내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구출 오페라의 서망을 연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기억해놓고 뒤에 보면 그 사자왕 리처드에 나오는 이제 어떤 곡? 아 이거 번 너무 작아가지고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페르마타 있는 데까지만 쳤거든요. 거기 보면 노래 어때요? 단순하죠. 그죠? 멜로디가 막 그렇게 어렵고 막 그런 노래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라는 작품이 있다. 눈으로 봐놓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페라 우리 코미크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머릿속에 이 카테고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 처음에 오페라 세리아 얘기하면서 오페라 세리아가 퇴조했고 그래서 글루기랑 모차르트가 어떻게 오페라 세리아를 잘 쓸라 했고 그런 얘기하고 근데 오페라 부파 얘기하면서 모차르트가 얼마나 오페라 부파를 또 잘 썼게 막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한편 프랑스에서도 희극 오페라가 되게 발전했는데 그게 바로 오페라 코미크야 이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징슈필 얘기까지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렇게 써놨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거기에만 곡을 썼으면 저희가 약간 밖에 써놓고 있는 데서 부분간 그래 사는데도 제가 근데 제가 그래서 비뇨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 자 징슈필은 보면 특징이 딱 있어요. 특징은 보면 여기 보면 독일에서는 영국 발라드 오페라 영향으로 18세기 중엽에 징슈필 극에 성행한다. 그러면서 일단 굉장히 얘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오페라예요. 그래서 어떤 막 귀족적이고 어려운 오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널리 알려진 그런 독일 뭐 민요들, 노래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민적이고 쉬운 오페라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나와 있듯이 기교적인 아리아 대신에 기본적으로는 기교적인 아리아 대신에 편안한 노래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말로 하는 대화를 사용한대요. 말로 하는 대화. 그러니까 영국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유도하는 대화를 사용한다. 거기 보면 고전시대 증슈필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재가 좀 가볍죠. 그렇지만 반드시 꼭 웃긴 내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적인 요소도 있고 좀 이상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이렇게 담고 있고, 특히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슈필도 잘 썼겠죠. 잘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대본에 의한, 저 지금 대본 자이프하는 거 알죠? 모차르트 내는 거게요. 독일어 대본에 의한 오페라에서 전통적인 오페라의 여러 기법들을 수용했다. 그래서 이 증슈필을 아주 높은 예술적 경지를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증슈필 안에 소박한 선율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 오페라 세리아도 잘 썼고 오페라 푸파도 잘 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오페라 세리아 같은 어떤 기교적 아리아도 사실은 들어있고, 중창과 합창도 잘 쓰고, 기악적 음향, 기악곡 당연히 잘 쓰잖아요, 모차르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모차르트의 첫 번째 중슈필은 사실 꽤 어렸을 때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래요? 아까 말했던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의 독일어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 작품은 당연히 그 아리아가 독일식 리트로 되어 있죠. 루소는 프랑스 사람이고, 이제 이건 진슈필이니까 당연히 독일식 리트로 이제 썼죠. 그래서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라는 첫 번째 진슈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곡은 뭐 유명해요. 유명하지만 나중에 작품들이 훨씬 더 유명하죠. 나중에 작품들이 뭐냐면 후궁에서의 유괴와 또 뭐래요? 제일 유명한 거는 그렇죠, 요술필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 이름은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제일 유명한 게 있고 좀 두 번째 유명한 게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진짜 유명한 건 단연코 모차르트의 가장 마지막에 쓴 이 요술필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술필을 또 이제 따로 보고 가면, 나왔을 때 항상 이거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나왔을 때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왔을 때 보면 마지막에 작곡된 작품이고, 거기 보면 레치타티보 대신에 대사가 들어있고, 왜냐면 이건 칭슈필이니까, 칭슈필은 아까 말로 하는 대화가 있는 거라면서요. 그쵸? 그래서 등장인물이라든지 장면이 대중적인 희극에 적합한 그런 칭슈필이다. 그런데 마냥 웃긴 막 이런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대요? 상징적인 의미도 가득 들어있고, 음악도 굉장히 심오하고,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 거대한 규모와 엄숙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 어떤 프리메이슨 의식 같은 것도 거기 반영을 하고 있고, 동화적 요소도 있고, 계몽적인 예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오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할품이에요. 16 베제랄의 모차르트는 요술필이에서 18세기의 수많은 양식과 전통적인 요소를 다 거기에 합쳤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18세기의 되게 끝자락의 오페라잖아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정말 말년 오페라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동안의 자기 어떤 어법들을 다 그 안에 녹여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봐봐요.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의 어떤 상황적인 풍부함 이런 것도 들어있고, 독일 징슈필의 어떤 민속적인 유머도 있고, 독창 아리아도 있고, 익살스러운 중창도 있고, 독일어 가사에 적용하는 어떤 레치타티브 아코파냐토도 있고, 엄숙한 합창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심지어 바로크 코랄 프렐류드 기법 같은 것까지 막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양식 안에 다 혼합돼 있다 이런 말이고, 특히 서곡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모차르트가 옛 양식과 신 양식을 잘 융합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돼 있대요? 그 서곡이 소나타 형식 플러스 푸가래요. 소나타 형식과 푸가가 결합돼 있다.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이라는 걸 말하지만 고전 시대의 신양식이고요. 그다음에 푸가라는 거는 바로크 시대에 되게 정점을 이루는 바하의 작품들로 대변되는 그런 예전부터 있던 양식이잖아요. 이렇게 서곡에서 소나타 형식과 푸가를 더하는 거는 이거는 흔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이렇게 막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곡이 그리고 또 다른 기악 부분들도 줄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곡들이 쭉 나오죠. 그죠? 악곡들. 자, 여러분이 아는 멜로디도 있고 모르는 멜로디도 있을 것인데, 자, 우리 이 악보들을 한번 익혀봐봐요. 일단 서곡. 이제 그 코드들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멜로디예요. 이제 이게 서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세자비꾸는 이렇게 가는 멜로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일부러 이제 그 전에 약간 그 윗단부터 이제 전주부터 줬는데,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따랄란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따랄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요술피리 소리를 지금 거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관악기, 제가 지금 노래로 했지만 관악기가 부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요술피리 소리를 딱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관악기로 분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딱 보면 여러분이 아, 이거 요술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 멜로디도 되게 유명한 이제 파파게노가 이제 부르는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멜로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방울소리.
이렇게 가는 멜로디 있잖아요. 용기에도 많이 실려 있고 그죠? 요것도 지금 요술피리에 나오는 곡이고. 근데 이제 단연코 제일 유명한 곡은 아무래도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일명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니까 너무 유명한 아리아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원래는 지옥의 복수가 끌어오르고 이제 이런 곡제목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글쎄요, 요술피리를 글쎄 난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요술피리나 봤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봐요. 한번 요즘에 있으면. 그래 몇 명인데 아주 소수 있군요. 그죠? 소수 사실 많이 없어요. 보면은 너무 유명한 작품인 건 다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죠?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내가 본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뭐 사실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냥 매직풋 뭐 밤의 영화 아리아 요즘 이렇게만 치면 유튜브 클릭 같은데 치면요 이제 뭐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사실 그 어떤 영상들은 바로 노래부터 시작하는 거기 딱 잘려 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앞에 이제 뭔가 막 대사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런 게 징수필이구나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봐봐요. 그죠? 집에 가면서 볼 거 많네. 그죠? 배트맨도 들어야지. 그죠? 밤의 여왕의 아리아 들어야지 막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딱 잘 아는 딱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구절이 있지만 사실 그게 시작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뒤에 따라 제가 지금 D 마이너 시작해가지고 F 장조로 넘어간 거 지금 조성에 넘어간 거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치다가 F 장조로 넘어간 거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얘도 이제 사실 화성법 예제 같은데 반응계정 화음이 진짜 풍부하게 나오는 곡 중에 하나예요. 모차르트가 반응계정 화음 너무 잘 쓰니까 뭐 나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성법에 이렇게 군데군데 막 예제가 잘려 박혀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죠? 뭐 그렇게 원한 적은 없는데 이제 속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걔가 아주 반응계정 화음 실습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패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까지 제가 이제 갔어요. 가도 들어있고 소박한 노래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면서요. 그죠? 뭐 중창도 들어있고 그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밤의 여왕의 아리아 같은 거 보면 이건 진짜 기교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패세지죠. 그죠? 이거는 성악가들 중에서도 이 패세지를 뭐라고 쉬겠어요? 자, 베토벤도 오페라를 썼냐? 그러면 네, 썼어요. 우리가 베토벤의 오페라를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지금 모차르트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런데 베토벤의 오페라가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제 베토벤이 이제 1804년에 어떤 레오노르라는 이제 대본에 바탕을 둔 오페라곡을 이제 작곡해야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썼어요. 사실 써가지고 레오노레라는 이제 작품이 1805년에 초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단 사흘만 공연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베토벤의 곡을 못 썼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왜 망한 거냐면 이 초연하기 일주일 전에 나폴레옹 군대가 비는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난리 속에 무슨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러 가겠어요. 그렇죠? 이미 황제이거나 귀족은 다 떠났어요. 다 피신 갔어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이제 보는 그런 주요 수요층들은 이미 다 도망을 다 피신을 갔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프랑스 병사들이 이제 많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내용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오페라를 막 초연해가지고 성공할 만한 시기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흘만 공연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뮤지컬이나 이런 거 티켓을 사보시면 알잖아요. 걔네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되게 여러 명의 인물들이 막 굉장히 돈을 들여가지고 막 캐스팅을 해가지고 연습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사흘만 하고 공연하면 어떻게 완전 적자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걔는 한달 동안 공연해야 되잖아요. 막 몇 달 동안 공연하고 막 1년 내내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공연을 못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게 원래 초연 당시에 3막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제 베토벤이 그걸 계속 개작해요. 그래서 계속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2막으로 개작하고 이제 이러면서 피델리오라는 제목으로 다시 공연을 해요. 사실 우리한테 더 잘 알려진 그런 베토벤 오페라 그럼 우리가 딱 알려진 사실 제목 우리한테 사실 피델리오죠. 피델리오 개작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델리오라는 제목으로 다시 공연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2번 공연되고 그쳐요. 그러고서 이제 10년대 그러니까 빈회의 시기에 지금의 형태로 우리가 아는 그 피델리오의 형태로 다듬어져서 또 이제 또 다듬은 거죠. 베토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왜냐면 이제 이때는 10년대는 빈회의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좀 사회가 조금 이제 그나마 안정되고 이렇게 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작품이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헌신적 사랑 같이 온 거예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그죠? 좋아요. 우리 4시까지 쉬겠어요.